2013년 7월 10일 싱가포르 코반 힐사이드 드라이브를 따라 어퍼 사령군 로드의 진입로로 달리고 있는 은색 차량이 있었습니다. 은색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다른 차들을 추월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적을 울리며 은색 차량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에 무하마드는 성미 급한 그들을 나무랐지만 그 역시 은색 차량이 옆을 지나가자 자신도 모르게 경적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은색 차량 아래에 한 남성이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은색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앞으로 달려갔고, 출동한 경찰은 코반역 인근에 버려져 있는 차량과 사망해 있는 시신을 발견합니다. 운전석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것과 몸에 자상이 여러 곳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이동할 때 남겼던 흔적을 역으로 추적해 힐사이드 드라이브에 있는 한 주택에서부터 차량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택의 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혈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간 경찰은 그곳에서 사망해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 역시 처음 발견된 시신과 마찬가지로 몸 여러 곳에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이 일어난 힐사이드 드라이브와 어퍼 사령군 로드 일대를 폐쇄했기에 이로 인해 대규모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주택 내부에서 발견된 이는 집 주인인 탄 분신이라는 67세의 남성이었고, 은색 차량에 끌려갔던 이는 탄치영이라는 42세의 남성으로 탄 분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부자에게 일어난 비극. 경찰은 처음에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피해자의 몸에는 도합 44군데의 자상이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경찰은 피해자들이 전혀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탄분 씨는 가족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친절했고, 흡연이나 도박을 전혀 하지 않는 건전한 인물이었으며 유일한 취미는 낚시였습니다. 탄치 형의 경우 아내와 두 아이에게 다정했던 매우 가정적인 남성이었고, 주변 인물들이 그만한 효자가 없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착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던 사업들 역시 재정 문제나 누군가의 마찰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탄분신이 사망한 날 한 남성과 약속을 잡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남성의 이름은 이스칸다르 빈 라흐마트로, 그는 베닥경찰국 소속 경사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스칸다르와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그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 사건 당일 이스칸다르는 상사에게 사촌을 만나고 싶다며 갑자기 휴가를 요청했는데, 확인 결과 그는 사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는 경사였던 그가 이제는 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된 믿지 못할 사태에 그의 동료들 역시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7월 12일, 이스칸다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체포되며 다음날 싱가포르로 송환됐고 곧바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테오 치 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기자들에게 그의 체포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고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긴 경찰관에 대해서는 관용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말과 함께 모든 경찰관들이 국민과 경찰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인 웅주희는 법을 지킬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한 경찰관이 왜 그것을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어겼는지 강력 조사할 방침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당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체포된 이스칸다르는 말레이시아계 싱가포르인으로 2013년까지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업무 수행이 뛰어나 많은 표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업무 수행이 얼마나 뛰어난지 배독 주민들이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경찰서 홈페이지 메인에 그의 얼굴이 소개까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 있던 경찰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사실 이스칸다르는 범행 당시에 빚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빚은 2003년에 그가 한 여성과 결혼하며 3개의 은행의 대출을 받아 발생한 것이었죠. 2005년에 이혼 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차와 집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한 달 전까지 그는 여전히 약 6만 1,5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파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가 있거나 개인의 파산 등 재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선언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데,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칸다르는 2013년 1월에 이를 실행하지 못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직위 변경과 무기 휴대를 금지당한 상태였습니다. 2013년 7월 3일, 그는 은행과의 합의를 통해 7월 11일까지 일시불로 5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서류에 사인했지만
그의 수중에는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강도질을 계획했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작년 11월에 강도질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탐분신을 떠올렸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업가인 탐분신에게 이스칸다르는 자신이 강도들을 주로 잡는 정보가 아니라 소개하며 접근했습니다. 과거 강도를 당했던 탐분신은 범인을 확실히 잡아주겠다는 그의 말을 믿으며 강도가 털어갔던 자택의 금고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탐분신은 이스칸다르의 거짓말을 간파했고 주방으로 가 칼을 가져온 뒤 이스칸다르를 공격했습니다. 이스칸다르는 그의 공격을 피한 뒤 칼을 빼앗아 방어한다는 것이 되려 그를 찔러 숨지게 했고 당황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탐분신의 아들 탄치형이 들어왔고 상황을 파악한 그가 달려들었기에 자신도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스칸다르. 당시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기에 그는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칼을 휘두른 것이었고 결국 탄치형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가 쓰러져 있는 탄치형을 뒤로하고 이스칸다르는 차를 몰고 도망쳤는데 그는 탄치형의 허리띠가 차에 걸려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탄치형을 매단 상태로 도심을 질주한 그는 이후 말레이시아로 도망갔지만 결국 체포되며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방어를 위해 칼을 빼앗아 휘둘렀다 말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자상만 해도 44군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탐분신이 가져왔다는 부엌 칼의 손잡이가 홈이 있었다 말했지만 탐분신은 예전부터 홈이 패인 칼을 집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스칸다르가 칼을 휴대한 상태로 탐분신에게 접근해 그를 죽일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칸다르는 여전히 자신이 그들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고 방어를 하다 그리 된 것이라며 가실치사를 주장했지만 이를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2015년 12월 4일에 판사는 그가 살해를 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모든 항소는 기각됐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요청해 종신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었지만 이마저 거부당하며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동안 자신의 변호사들이 윤리적이고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사형일을 여러 방법으로 늦추며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감옥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확정된 이상 그의 형은 조만간 집행될 것입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그가 하루빨리 지옥으로 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